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죠. 어제 지난 8일이었습니다. 8일에 북한이 이제 신형 ICBM 공개를 또 했습니다. 11기를 공개했는데요. 미국에는 신형 ICBM 그리고 남한에는 전술핵 부대로 협박한다라는 평가를 내려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열고 한미 겨냥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정되는 ICBM,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등장시켰고 ICBM 화성 17형만 11기나 등장시켜서 어떤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문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상민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수석이 창구가 돼서 행안부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다음은 김건희 특검 추진하겠다. 오늘 아마 도이치모터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 아마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사진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의전을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관용차도 사용하지 않겠다, 수행비서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외출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에 총 1,000만 달러를 전달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금액이 800만 달러, 또 늘어서 850만, 900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000만 달러까지 전달한 것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800만 달러 외에 부대 비용 2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000만 달러. 아마 이건 검찰이 이재명 뇌물, 제3자 뇌물과 직접 뇌물 포함해서 이재명 뇌물로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 전 회장은 비상장사 통해서 500억을 빼돌렸다. 그리고 일부는 대북 송금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신문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네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명수 인사 개입 추가 폭로됐다. 어떤 내용인지 펼쳐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후보 추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관련해서 법원 내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에 11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검찰 출석이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 11시 결정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홀로 출석하시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화 없으신 거죠? 자, 바로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200쪽 질문지,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 물어볼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100쪽 넘게 준비했는데 그걸 다 묻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200쪽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검찰은 9시 반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까지 참석한 다음에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11시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조사 때 낸 그 서면 진술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이번에도
가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의원들에게는 절대 나오지 말아라 당부를 했는데 이것 또한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늘 11시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조사 때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쪽 정도로 늘어났는데 물어볼 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14시간 정도 입회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 그렇게 하고서 14시간짜리 조사에 그 피의자 진술 조서가 46장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지만 200장이면은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못한 거 이번에 이제 포개고 새로 준비한 거 이러니까 이제 200조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진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새로 준비해서 추가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사실 거의 사실상의 진술 거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신문 조서로 다 준비는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를 사실 검찰도 기대는 이제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여태까지 계속 뭐 가름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답변 시간이 줄어들면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할 수는 있어도 네. 사실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불응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라는 걸 아예 공개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인데 네. 이게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증거 부동의를 하면은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에서 이 질답이라는 과정을 새로 거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수사에 대한 거부나 방해로 여겨질까 봐 그럼 이제 바로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네. 일반인은 그렇게 평가될까 봐 그렇게 못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무얼 묻든지 간에 나는 의미 있는 대답은 안 하겠다. 아마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면 진술서로 가름할 것이다. 예, 그 태도는 별로 변할 것 같지 사실상 않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예. 저는 근데 수사에 불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3번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되려 김건희 여사처럼 소환 통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불응하고 그 이후에 검찰은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떤 출석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건 구두로 하건 그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묵비를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방어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수사에 응해서 방탄이란 프레임을 깨보려고 하는 이재명 네. 대표를 두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수사의 불응이라는 거가 개념상 그런 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어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도 권한으로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 대표가 오늘 과연 홀로 포토라인을 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 홀로 가겠다라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러나 1, 2차 상황 때와 좀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1차 검찰 출석 때 40여 명의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2차 출석 때는 홀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5명이 동행했고 그리고 귀갓길에는 또 문자를 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좀 나와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던 터라서 10명 정도 더 늘어난 25명이 귀갓길 마중에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권 최근 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친명 줄 세우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터라서 오늘도 아마 꽤나 많은 의원들이 좀 따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도 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 대표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관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인섭 씨와 함께.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인섭 씨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인섭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최병우 의원님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검찰이 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술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어떤 진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그 성남에서 음식점을 했어요. 그 네. 음식점에 자주 가서 거기서 정진상도 만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정진상 실장한테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그 음식점에서 만난 것이다. 김인섭 씨가 운영하는 김인섭 씨가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에 이제 그 성남시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네. 김인섭 씨의 경우에는 뭐 성남시에서 워낙 유명한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음식점 횟집 네. 거기에 뭐 몇 번 드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락 기록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네. 아마 거기서 만났거나 아니면 거기를 방문했다는 진술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검찰이 확보해 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새롭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정영학 녹음 파일 틀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의 반 걔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 도표를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정영학 녹음 파일에서 나온 새로운 내용. 일단 민간 속기사가 작성한 정영학에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은 내 지분이 원래는 25%인데 정영학이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검찰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보면은 여기서 이 내가가 걔네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게 49%의 반이야라는 표현이 걔네들 결국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들, 최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김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검찰의 저런 능력을 입증하는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이 방어를 쳤던 게 바로 정유학 녹취록 아닙니까? 네네. 1,300페이지나 되는 것이고 이미 다 공개가 됐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정유학 녹취록의 전반적인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동규 네네. 혼자 한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녹취록 중에 내용이 하나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49%의 반이라는 것이 바로 김만배 혼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김만배와 유동규의 개인적 거래 정도로 그냥 치부할 수 있다는 진술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미 이제 검찰 수사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저기 보면 민간 속기사가 작성한 제출한 녹취록과 검찰 속기사가 작성해서 녹음기에 직접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앞뒤 맥락을 다 따져보게 되거든요. 검찰 속기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검찰에 직접 녹취 파일을 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앞뒤 맥락을 다 따져보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걔네라고 보는 것이 충분한 아마 확보 능력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걔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만 전혀 딴판에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걔네라고 하면 공동의 지분이기 때문에 유동규, 김용, 정진상 3명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박원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바는 정영학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의 그 지분의 주인이 유동규 씨 한 사람이 아니라 시종일관 이제 복수형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 네네. 걔네 뭐 그 사람들 얘네 뭐 이 사람들 예. 그런 어떤 그 복수의 지칭으로 봤을 때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영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당시 이재명 시장까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법정에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사안인데 최근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 그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게 전문 증거, 즉 전원이다라는 이유로 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걸 인정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다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저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 능력을 갖게 될까 그 점이 약간 저 의심이 되는 바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 속의 발언 그리고 그걸 들었던 유동규 남욱 씨의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정진상 김용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전원 이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녹취록만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녹취록을 보완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최근에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뢰한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납득하시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미칠 파장도 뭐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말 앵커인데 딱 증거예요. 고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 왔던 것들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게 아니고 측근들에게 준 것들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남이에요. 성인이고 결혼을 했고 완전히 딴 살림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 보고 준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조선일보도 어제 이어 오늘도 법원의 판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법꾸라지들에게 기름을 발라준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600만 원 유죄와 형평성 시비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딸이 장학금 600만 원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독립생계이지만 조 전 장관은 딸을 부양한다는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그리고 병채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거나 병채 아버지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라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못했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씨가 50억 원을 아들에게 줬죠. 그건 통장에 찍혀 있죠. 실제 금액은 25억 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이상 명백한 뇌물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재판부가 김 씨 말이 허언이라고 보았다. 김 씨가 말한 그대로 50억 원이 지급됐는데 어떻게 허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웅천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입장도 좀 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데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한 검찰의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이재명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재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짚을 부분은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전체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전체가 부정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 하나가 다 독립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 병채가 아버지 통해서 돈 달래 그 부분이 전문 증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이명학 씨가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당연히 부자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부정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거는 판결이 굉장히 허들을 높게 잡은 건 맞는데 네. 법리에 틀렸다기보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저번 정권의 저번 검찰이니까 허름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러지만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건 다 빼고 네.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진술이 전문 증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보강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아들한테 가면 곽상도 의원한테 가겠구나라는 거를 추가 증거를 보강을 하든지 수사 과정에서 아니면은 여기서 이게 부정되면 끊어질 수 있으니 제3자 뇌물죄로 구성한다라는 플랜 B에 대한 전략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때 수사가 석연치 않았다라는 점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이거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전문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보강을 하든지 좀 설득력 있게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곽상도 전 의원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녹음 파일하고 정영학 녹음 파일하고 그 USB하고 뭐 해시값이 일치한다. 그다음에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자연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재판에서 다 부인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인하는 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자기가 곽상도 전 의원한테 50억 주겠다고 뭐 한 거는 허언이었다. 왜냐하면 그 공통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아들한테 준 거는 그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해를 입고 뭐 그래서 그 위로금조로 퇴직금과 이렇게 겹쳐서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공동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경제적 공동체 인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인정될지 안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는 결국은 검찰이 왜 정치적 공동체고 경제적 공동체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곽상도 전 의원 50억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김용과 한꺼번에 엮어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조응천 의원 주장.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아마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아직 뭐 이재명 대표는 기소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나 그런 부분에 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달려있지 정영학 녹취록을 거기서도 부정당할 것이다. 이거는 섣부른 관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일단 저는 뭐 수사가 좀 부실했고 검찰의 공소 유지가 굉장히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부도 적극적인 재판을 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소장 변경하라고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법리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밖에 판결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법리도 상식에 기초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입사해서 6년간 일한 대리가 퇴사할 때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건 그 아버지의 배경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녹취록에도 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걸 무죄로 판결했다는 거는 그럼 앞으로 독립생계하는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법 감수성상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네. 뭐 그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최재경, 김수남 등등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검찰 고위직 이 간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수사가 아무런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장동 사건 다 묶어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에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저는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중대 의원님. 뭐 저도 앞서 이야기하신 것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 민주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민주당의 지배적이기보다 너무 황당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도 곽상도 의원이 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들어가게 된 회사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되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일련의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적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과 관련된 어제 그 1심 판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법원이 그 법리를 너무나 약하게 적용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 2심의 판단도 한번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핫한 인물들 중간에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인데, 지난 8일 열병식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사상을 절사오미하고 그의 위대한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할 것이며 진군도 진군하는 저 화성포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직접 연설은 없었습니다만 신형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괴물 ICBM 화성 17형 11기나 등장시켰습니다. 양산 능력, 실전 배치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보란 듯이 고체 연료 ICBM 공개했고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이 진화됐다. 이동 발사대 중국제 대신 자체 개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괴물 ICBM 작년에는 4기를 등장시켰는데 1년 만에 수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난 11기나 등장시켰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도 총동원했다. 그만큼 어떤 능력을 실전 배치, 양산 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ICBM이 이제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ICBM을 시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체 연료라는 거는 훨씬 더 숨기기에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가 훨씬 진화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KN-23이나 KN-24 뭐 이런 데에는 이제 전술핵 무기를 만약에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충분히 실을 수 있고 멀리까지 쏠 수 있는 형태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대거 등장을 한 걸 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뭐 TED라고 그래서 이제 저 발사대 뭐 그것도 그 바퀴나 뭐 크기 같은 걸 보면 작년에는 중국제 이미 명백했는데 올해는 이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 사이에 북한의 이 무기 제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건군전 열병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보여준 것도 뭐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뭐 대미 협상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한 압박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다가 또 실제 북한은 저런 미사일들을 외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어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보다 눈에 띈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애 둘째 딸이 어제 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금은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북한은 이제 지구상에 유례 없는 이 세습 독재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세습 체제인데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김정은이 지금 수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딸, 가장 큰 딸이면서 지금 장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학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김주애가 지금 어제 행사까지 5번 지금 공식 석상에 드러났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부인인 이설주보다 더 앞서서 등장을 하고 더 중앙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공식 언론에서도 오히려 그 단어라든지
그 호칭을 보면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유력 그 언론에서는 이게 4대 후계 체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조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김주애보다 이술주가 옆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북한의 정통 세습 체계 속성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통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른바 부인계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 김정일의 부인, 김정은의 부인은 별로 드러나지 않거나 사실은 지금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정은 등장 이후에 좀 많이 등장한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지 부인 쪽에 처가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긴 합니다만 첫 딸인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것은 4대 세습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세습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세습에 주안점을 두는 데가 군부입니다. 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후계자를 공식할 때도 1980년에 국방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등용을 했고요. 김정일 때 김정은으로 후계 체제를 만들 때도 김정은 후계자 될 때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먼저 후계자로 낙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군에다가 착근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잇따른 이 김주애의 등장, 그다음에 특히 군 관련 행사의 등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독특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영상에 나옵니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이 과거 김일성 때와 똑같았다. 그러니까 중절모를 쓰고 검정색 코트 입었다. 이것 또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 모습은 또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백두 혈통의 상징성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때부터 그 김일성 전 주석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거는 이제 닮은 것보다도 그 김일성 주석의 그런 이미지 형상 이거를 좀 따라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복장도 보면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했던 복장 비슷한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백두 혈통과 그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연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철저히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이제 극장 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주애의 등장도 마찬가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유호정 정의당 의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3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세워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책하는, 비판하는 또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들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의원은 그와 다르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전국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자, 저 모습 인상적으로 저희가 한번 꼽아봤고 반대로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계속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뭐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위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다. 없어요?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네. 질문도 못 합니까?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해주신다는 말 있으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청담동에 들어가시면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의원이 당연히 국무위원한테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직무 범위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것도 전 질문할 수 있다고 범위는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호칭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사실 방금 보여주셨던 것 말고도 정책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으로 사실 민주당 의원을 약간 뭔가 무시하는 듯한 답변을 이어가는 태도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 설정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푸는 건 양자다 한 발씩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건 또 순서는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그러한 질의를 하다 보니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다소 좀 격하게 나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만 반대 경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보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를 할 때 사실 어쨌건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입법부의 어떤 결정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그때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는 걸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좀 불쾌해서 더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이것이 민주당 의원이 먼저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권 대변인의 이야기도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장면에서는 누가 봐도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그 국회의원답지 못한 질문을 한 거죠. 저건 정말 시중에서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농담 비슷한 질문 아닙니까? 그걸 만 국민이 다 보고 있고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 상대로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탓하는 것 이전에 일국의 국회의원이 그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법무부 장관의 관할 범위, 직무 범위 바깥에 있는 거라면 그 말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무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것을 물어본다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을 물어본다든지 정치적 사안을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영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다들. 아니면 본인의 음해나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의 자체를 그걸 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입건됐습니다.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했고 51명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배우 유아인 씨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처방 정황을 식약처가 포착을 한 상태라고 하고 상당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속사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자노 변호사님,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하고 채모 감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상습 투약이 맞다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요. 예전에 뭐 하정우 씨나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처음에 이제 좀 투약 횟수가 적으면은 뭐 벌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 보통 이제 이 정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제 투약자에 대해서는 갱생의 기회를 한 번은 주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횟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실형 나오는 사례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채모를 가져갔잖아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단기간에 투약했을 경우 이제 소변으로 나오거든요. 채모는 이제 좀 투약 횟수가 길 때 이제 모발의 그 성분이 이제 흡수돼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항상. 왜냐면 이제 검사를 앞두고서는 또
투약을 끊으면은 이제 네. 소변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이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인정이 되고 사실 그게 나왔을 경우에도 부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작품을 통해서 유아인 씨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로 또 유명 배우로 흥행 보증수포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 활동했던 모습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어이가 없네.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예, 다 제 잘못입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악셀 한번 밟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자, 유아인 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지금부터 다시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10시 반 전당대회 컷오프 이제 본경선에 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당대표 후보 최종 4명도 이제 잠시 뒤 10시 반이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 영상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셨던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며칠 전에 만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 잘했죠? 김기현 당선을 위해서 합의해봤다 이런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토의보다는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표정이 좀 딱딱하셔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다. 본인도 뭐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김기현, 나경원. 우리는 정치적 동지, 힘을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 후에 나날이 보수 행사에 참석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은 표정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속은 좀 쓰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걸 표면상 보면 지난번 사진하고 저는 이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사진은 나경원 전 의원의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고 넋이 나간 상태. 그런 사진이었고 이번에는 영혼을 실어서 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사진과 이번 사진 그 사이에 네.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지난번에는 좀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감정까지를 실은 그러나 이번에는 약간은 연출의 움직임 같은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당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총선 승리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 내심 뭔가 좀 어정쩡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민식 교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지난 중구에서의 식당에서의 만남에서 표정은 누가 봐도 좀 어색한 그러니까 좀 내키지 않은 회동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둘만의 만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의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키지 않은 표정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후보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둘만의 회동 자리에 나와서 환하게 웃는다는 것은
나경원 대표 스스로 생각해도 사실은 너무 좀 어색했던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제 자리 같은 경우 뭐냐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장소가 일단 우파 단체 출범식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스스로 해명을 따르면 과거부터 알고 왔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출범 시작 때부터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큰 행사에 만나면 당연히 화기애애하게 웃고 또 그 내빈 소개를 하면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손도 맞잡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김기현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저 웃는 사진이 올라가 있지만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똑같은 행사가 올라와 있지만 전혀 웃는 사진 하나도 없고 김기현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도 한 장도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물밑에서의 아직 앙금은 남아있지 않은가 싶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건 뭐 시종일관 견제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만을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김기현 후보의 당선 이런 걸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원 당규상 현직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두 차례 만남을 통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저렇게 파한대소하는 모습을 연출한 건 누가 봐도 명백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우회적인 지지 의사라고 보이고요. 이게 정치가 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만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 전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나경원 의원의 저런 모습, 김기현 의원의 저런 모습이 어떤 명분이 있어 보이나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 중진 정치인들에게는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득이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저희 지금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두 사람이 밥 먹고 나왔을 때 그 표정과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표정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연출된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갖긴 합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연대를 하고 싶어하는 김기현 의원의 어떤 니즈를 나경원 전 의원이 받아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오늘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는데 안철수 의원 측과 김기현 의원 측에서 좀 서로 날선 반응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중간 집계 지금 현재 10시 반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과정 전에 그 과정에서 중간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용이 유출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당 관계자의 입장을 전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과반은 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고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인데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근데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건 있는 게 중간 집계가 진짜 있었는지가 의문인 게 세 군데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실 중간중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결과만 딱 취합하면 되는 문제라서 과연 중간 집계라는 게 있었나 그리고 그게 취합된 중간 보고라는 게 있었나 이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서로 상대방 쪽에서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김기현 쪽에서 흘렸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또 주장하지만 또 안철수 후보는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중간 집계가 맞는지 맞지 않다면 사실 그냥 누가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맞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집계라는 거를 도대체 누가 흘렸냐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집계를 세 군데를 다 통할해 가지고 당에서 한 자료가 과연 있겠나 여기부터 아마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중간 집계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집계를 해야 할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발표인데 해야 할 실익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 집계를 잘못하면 진짜 이것처럼 흘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 집계상 누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곧바로 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마치 중간 집계를 해서 어떻게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하겠죠. 1위 했다는 사람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저런 거야말로 사실은 당에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뭐 그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하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 눈에는 뭐 당신 100%로 그 대표 선거를 하니까 뭐 일반 국민들 뭐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인단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과반을 차지하던 영남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연령대별로도 50대 이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수도권 37.8%입니다. 영남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37.8 대 39.7이죠. 지금 영남권은 11%포인트가 하락했고 줄어들었고 수도권에서는 5.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비율은 같은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과거에 비해서 수도권이 많이 늘어나고 영남권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하나 보겠습니다. 20, 30대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81%. 반면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던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물론 뭐 6%포인트 오르고 5%포인트 하락했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를 보면 여기가 훨씬 많죠. 많은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20대, 30대도 늘어났다. 이거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것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적극적인 당원 모집을 했잖아요. 그때 그 당원 모집에 반응했던 당원들이 연령적으로는 20, 30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많이 당원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표심,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된 당원들의 표심이 어떨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 그 사이에 그분들의 표심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별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천하람 후보라든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당신 100%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상처럼 김기현 후보가 낙승하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해봤기 때문에 투표한 뒤에 열어봐야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성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수도권 비중이 늘고 영남 비중이 줄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영남 비중이 줄고 수도권이 늘었지만 수도권에도 저도 우리 당협을 운영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핵심 당원들은 영남 출향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정치 고관여층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20, 30대 비중이 6% 늘었다. 그리고 뭐 한 5%가 또 40대, 50대 이상이 줄었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한 3, 40% 정도가 이제 대부분 선거인단 중에 투표율이 되는데 흥행에 성공해서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고 뻔한 구도가 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회가 굉장히 흥행이 된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40%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영남과 수도권의 비중, 그다음에 20, 30대의 비중과 50대 이상의 비중이 그 변화가 그대로 당심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예견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84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의힘으로 응답한 지지율인데 기껏해야 모집단이 500명에서 1000명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84명이라는 것 전체 당심들을 알기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박원석 전 의원의 말대로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만 김기현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나 어느 쪽에도 승리를 낙건하기 어렵다.
정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희 의원님, 그 지금 김기현 의원 측은 결선 투표 없이 그냥 1차에서 50% 이상 득표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결선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저도 뭐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양강구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천하람 후보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은 제3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보면 물론 그거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것이지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그 상당히 상승하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양분하고 있던 것을 제3의 후보가 와서 그 중간에 틈새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대부분 안철수 후보 거를 많이 가져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중간층이 천하람 후보 쪽으로 빠져나가면 누구 어느 한 사람이 과반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기현 의원 측에서 이제 1차 투표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전망은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천하람 후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시 반 이제 본경선에 등판을 하게 될 당대표 기준으로 4명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누가 등판을 하게 될지. 일단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이 두 사람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상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인물이 누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 긴급 구호대가 현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상황은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생존자를 구조해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118명 한국 구호대가 첫날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갓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이 사진도 잘 보여지시죠? 그리고 구조의 희망을 봤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나오는 한국의 구조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70대 남성도 구하고 10세 여아 그리고 2세 여아 뭐 여러 사람들을 지금 구조하는데 힘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지옥 같고 악몽 같은 저 상황에서 한낱 희망을 또 그래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많이들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부자람 변호사님, 언제까지 저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 이제 뭐 구호 활동에 충분한 정도의 노력이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이제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첫날부터도 지금 뭐 70대 남성과 2살짜리 여아 등을 이제 구조해가지고 기적이다라고까지 평가하는데 그 기적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지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하고는 또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10여 년 전에 튀르키예를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형제의 나라라 그럴 때 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가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였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그 연대와 인류애적인 그런 기적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최병민 어떤 뭐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듯이 사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튀르키예 한 나라의 재난보다도 전 세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재난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형제의 나라라는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문차 간 거죠. 그리고 그 조문을 가서 윤 대통령이 하여튼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정부에서는 이제 구호대를 뭐 추가 파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뭐 구조대 추가 파견, 그다음에 일반 국민은 일반 국민대로 사실은 이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대형 참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더 이상의 또 피해가 없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구조의 희망을 봤다라는 신문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히트곡 저작권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신문 보시죠.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이 1조 1,300억 원의 거래가 될 직전에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등 저작권 절반을 1조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는 역대 사상 최고액의 음악 저작권 거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이유가 음반 시장이 많이 좀 사그라들고 음원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한 가수의 저작권이 갖는 그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는 금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1조 1,000억 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저작권을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클 잭슨의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곡들을 저희가 좀 들려드렸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1조 1,000억 원,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좀 납득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또 그리고 굉장히 사업성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반 업계가 이제 음반이라는 그 물리적인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무한 스트리밍으로 변했는데, 그럼 이제 과거엔 어땠냐면은 지금 나온 음반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음반을 찍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 발매된 음반이랑 과거에 나온 노래가 경쟁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송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1위를 하니까 이제 순위에서 빼는 지경까지도 왔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시즌만 되면 돌아오고 유명한 곡은 계속 팔리고 음악을 듣고 이러니까 경쟁력이 오히려 과거 거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니에서도 이거는 계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업성이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간 편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게 아마 매각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중에 절반 정도의 저작권이 1조 1,300억 원의 거래가 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 방송 직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거가 됐다고 하더군요. 예, 검거가 어떻게 됐습니다. 잡혔습니까? 동선 추적을 해서 찾았는데, 사실 CCTV 추적하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수사 기법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도망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 기법이니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만 결제하고 뭐 택시를 탔다, CCTV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타고 내렸다, 이래도 그거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 탑승 이벤트, 하차 이벤트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테지만 다 추적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도망가는 거 절대 도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헛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뭐 범죄 자체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 추적하는 거는 세계 최고거든요. 네. 반드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